시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의미와 유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류층의 도덕의식에 대한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만덕, 생물년 1739년 1812년입니다. 김만덕은 상류층, 즉 양반은 아니지만 탁월한 장사꾼 기질로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그 획득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다는 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로 언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덕은 12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어 친척 집에 위탁된 채 기생으로 키워집니다. 어른이 되면서 그는 제주 목사 신광익에게 탄원하여 양인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후 그는 객주를 차려 뛰어난 사업 수완을 보입니다. 김만덕은 18세기 조선시대의 상업 발전의 기미를 포착한 것이지요. 귤, 미역, 말총, 갓 재료인 양태 등 제주 특산물을 육지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같은 사치품과 교환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그는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주도의 거상이 되지요. 이렇게 획득한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의 은덕이라 생각하며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1793년 제주도에 엄청난 기근이 들이닥칩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2만 섬의 구호 식량을 보냈지만 수송 선박 5척이 침몰하는 바람에 제주민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 500섬을 사서 진휼미로 기부합니다. 이 소식은 얼마 후 제주 목사를 지냈던 유사모에 의해 조정에 전해졌고 당시 왕 정조가 제주 목사 이우현을 통해 만덕의 소원을 묻게 됩니다. 만덕은 한양에서 왕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에 들어가 1만 2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고 답합니다. 그 당시에는 관의 허락 없이 제주섬을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그를 불러 명예관직, 의녀 반수에 봉하여 알현케 하였고 금강산 유람의 청도 이루어집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친 뒤에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각 객주 일을 계속했고 미혼으로 양아들을 키웁니다. 1812년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양아들에게는 기본 생활비만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제주도 빈민들에게 기부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김만덕을 의녀로 칭하며 그의 사후에 구묘 비문을 세웁니다. 그의 묘와 사당은 모충사라는 이름으로 상역화됩니다. 모충사에는 김만덕의 묘, 공덕비 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이 모충사는 김만덕뿐만 아니라 조봉호 기념비, 의병 항쟁 기념탑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만덕상을 제정하여 모범 여성에게 수상하는 행사를 통해 김만덕을 추모합니다. 현재는 제주시 산지로에 김만덕 기념관이 자리합니다. 역사상 유명한 현인들이 김만덕을 추모합니다. 최재공은 김만덕의 생애를 다룬 만덕전을 집필합니다. 정약용, 김정희, 조수삼 같은 문인들은 그의 규율 사업을 칭송하는 많은 시와 글을 남깁니다. 이석용과 이회영 그리고 형제들. 이석용 생몰년 1855년 1934년, 이회영 생몰년 1867년 1932년.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양반의 도덕의식을 대표하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마도 기부 액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보다 통 큰 기부가 없을 듯 합니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6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나라의 통째로 기부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현의 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고해 보겠습니다. 이석영, 이회영 일가는 8대에 걸친 정승 판서를 배출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로 이항복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자 가족회의를 열어 집단 망명을 계획하고 6명의 형제들이 동의하여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향합니다. 서간도에서 첫째로 한 일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설립한 것이고 192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되기까지 3천여 명에 해당하는 독립군을 양성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처음에 신흥강습소였는데 이는 일제의 눈을 피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은 3.1운동 이후에 붙여진 것이며 이 학교는 뒤에 살펴볼 석주 이상용이 주축이 되고 이회영 형제들 및 몇몇 군인 출신이 함께하여 설치됩니다. 이회영 형제는 모두 7명이라고 하는데 서간도로 간 형제들은 6명입니다.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소영, 이호영 7형제 중 이소영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집안을 돌봐야 하니까 6번째 형제가 빠진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이회영의 종손이신 이종찬, 이종걸 님에게 물어보면 수수께끼가 풀릴까요? 이석영의 두 아들 중 이규주는 독립운동가로 혁혁한 활동을 합니다. 그의 작은 아들 이규선은 삼촌 이회영을 일본 경찰에 밀고 하는데 일조합니다. 훗날 이회영을 밀고 한 밀정과 이규선은 독립단원에게 처형됩니다. 이석영은 그의 두 번째 동생 이회영을 엄청 아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동생, 그 동생을 신고했었던 아들, 독립군에 처단된 바로 그 아들.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 형제들은 광복 이전에 거의 모두 돌아가시고 그나마 7형제 중 이시영은 생존하여 임시정부 요직에 있었으며 광복 후에는 초대 부통령을 지냅니다. 석주 이상용 생몰년 1858년 1932년 석주 이상용 선생은 고성이시 종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상용 선생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공자와 맹자는 실ong 위에 올려놓았다가 국권을 찾은 뒤에 읽어도 된다며 붓과 책을 던져버리고 총칼로 무장하여 의병 활동을 합니다. 집안의 노비들을 방면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독립군이다 라고 선언하며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동시에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백성들의 계몽운동에도 뛰어듭니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이 땅에 그물이 쳐진 것을 보았으니 남아가 제1신 아끼는 게 어디 있으랴. 자리거라 고향 동산이야 슬퍼하지 말지어다. 다른 날 좋은 세상 되거든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노래 부르며 가산을 처분하여 만주로 떠납니다. 거기서 신흥무관학교의 전신 신흥강습소를 설치하는 데에 그 기초를 세우며 이회영 형제 등과 함께 이곳을 무장 독립투쟁가를 양산하는 산실로 정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독립군 총 3,500여 명이 배출되며 신흥무관학교는 의열단, 광복군을 조직하는 등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회영 일가와 이상용 선생이 투자한 돈은 곧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이상용은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안동에 있는 400년 전통의 99칸짜리 고택 임청각을 아들로 하여금 처분케 하여 또 다른 거금을 만주로 공수해 옵니다. 이상용 선생은 지린에서 병사로 돌아가실 때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내 유고를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임총각에 대하여. 임총각은 안동 시내에 위치한 15세기부터 고성 이시 종택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살림집들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독립지사만 9명을 배출한 한국 독립운동사의 산실입니다. 1942년 일제는 독립운동의 길을 꺾고자 99칸 임청각의 한가운데를 반토막 내서 50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철길을 내므로써 기차의 굉음으로 이곳이 상징하는 민족 정기를 말살하고 고택의 기품을 조롱합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들어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1919년부터 2025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 복원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문화재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축이 되고 고증자료로는 이종학 문집 허주 유고, 임청각 주변의 정경을 묘사한 그림이 실려있는 동호회람, 1940년 전후로 찍은 사진 및 지적도 등을 참고합니다. 여기서 이종학은 이상용의 조상이며 허주는 그의 효호입니다. 문파 최준, 생몰년 1884년 1970년, 기업인 교육자입니다. 이분은 400년 동안 12대에 걸쳐 덕망으로 부를 지켜온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의 마지막 부자입니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에 쏟아부어 결국 빈털터리가 되신 분이죠. 최준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여러 명의 어른들로부터 항일 독립 정신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런 어른들 중에 최익현, 신돌석, 최시영, 손병희 등이 있습니다. 경주 최고의 부자였으니 수많은 인물들이 그 고택을 오고 가고 기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항일 사상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서 조선국권회복단, 대동청년단, 대한광복회 등의 독립단체에 자금을 대기 시작합니다. 1914년 안희재가 설립한 백산상회에 최준은 주주로 참여합니다. 이 백산상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개인 회사였으나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명칭으로 상회라 하였으며 실상은 독립운동 진영간의 연락과 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안희재는 만주와 시베리아 등을 기거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자금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분 또한 오늘의 주제에서 언급될 수 있겠지만 조금 방만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1915년 12월 최준은 대한광복회가 계획한 세금 우편마차 습격 사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탈취 자금을 보관하는 등 대담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일제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릅니다. 1918년 인천 김성수가 지방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민족지 동아일보를 만들기 위해 최준을 찾습니다. 1년 후 김성수는 물산 장려운동의 뜻을 품고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최준은 창립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합니다. 김성수는 동시에 외세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각해야 함을 설파하며 동아일보를 창립, 최준은 여기에도 그 창립 주주로 참가합니다. 참고로 김성수는 1942년 전후로 변절하여 친일 행각에 적극 가담하지요. 최준은 1919년 3.1운동 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때에도 거액을 독립자금으로 송금합니다. 그는 또한 박정희의 형 독립운동가 박상희에게도 독립운동 자금을 보냅니다. 광복 후 그는 만석군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되찾지만 그는 이 모든 자금을 교육사업에 투자하여 사회에 환원합니다. 1947년 대구대학을 설립하는데 후에 이 대학은 영남대학교가 됩니다.
영남대학교는 박정희, 박근혜 일가의 소유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와 무관하여 생략합니다. 한국의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경주 교동 채부잣집은 12대째 400년 동안 그 부를 이어옵니다.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문에는 보통 부자들이 부를 쌓는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부를 쌓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작인들과의 공생경제를 영위하면서 함께 부자가 되는 방식의 철학인 것이죠. 즉, 흉년이 들면 곡간을 털어 양식을 나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흉년에 땅을 사지 않는다. 소작료 수익에 상한선을 두어 소작이 많을수록 소작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한다. 이양법 및 획기적인 신농법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성과급을 실행하여 생산이 많을수록 소작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한다. 는 등의 그들만의 경영 철학입니다. 보통의 부자들은 흉년에 헐값으로 농토를 사들이는데 이는 농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농토를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부자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 사랑채에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100명도 넘었다고 합니다. 손님의 식사 대접은 하인이나 소작인이 담당하는데 이때 이 가문은 손님을 돌보는 집안에는 소작료를 면제해주는 특권을 줍니다. 사랑채의 손님들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과 문화 교류는 이 가문의 또 다른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가문의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행해 온 것입니다. 아무리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에서 온 개념이고 지금도 서양 부자들은 많은 기부를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특별한 사회 환원을 행하고 있는 가문의 예를 어느 나라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1970년 향년 86세 죄주는 자연사합니다.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후 후회 없이 이승을 떠납니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설립한 대학이 박근혜 최순실 일가에 의해 강탈당한 후였습니다. 그의 아들 최염은 현재 서울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최염의 아들은 판사로서 그나마 빈털터리 아버지 최염에게 한 줄기 희망이지 않을까 하여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간송 전횡필 생몰년 1906년 1962년 교육자 문화재 수집가입니다. 전횡필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는 문화재를 구입하여 되찾아오는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횡필은 종로에서 정삼품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작은 아버지의 양자가 됩니다. 어이동 국립보통학교와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합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만 오세창을 만나 그를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오세창은 예술의 조예가 깊은 한학자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입니다. 전횡필은 오세창에게서 민족과 독립에 대한 강한 사상을 얻게 됩니다. 그는 오세창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되네. 동서고금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낮은 수준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문화 유적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세. 그는 스승으로부터 문화재를 감식할 수 있는 감각을 전수받습니다. 그가 24살이 되던 해에 친가와 양자로 입족된 작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간송은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인들에게 흘러 들어간 우리 문화재를 구하기 위해 이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에 회자되는 많은 문화재가 그가 거액을 들여 일제로부터 사들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청자상감 포류 수금 문정병,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등이 있습니다. 1940년대 일제는 조선어 말살 정책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간송은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책을 판매하는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1,000원이었지만 간송은 이 귀한 책이 1,000원이 웬 말이냐며 책값으로 10,000원을 그리고 수고비로 1,000원을 지불합니다. 그 당시 10,000원은 웬만한 집 10채 값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6.25 전쟁 때 그가 손수 몸에 품어서 지켜낸 보물입니다. 이 책은 1997년 10월 1일 조선왕조 실록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선조들의 많은 저작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합니다. 난중일기, 동의보감, 승전원일기, 조선왕조의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등 총 16개의 저작물 및 방송물입니다. 곧이어 영국인 존 게츠비로부터 우키와 집 400채의 값을 지불하며 고려 청자와 조선 청화백자 20점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갔던 신윤복의 그림 해원 전신첩을 사들입니다. (6.25)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문화재를 평양으로 공수해 가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는 온갖 궤로 포장을 지연시킵니다. 포장하기 위해 상자와 나무각 등을 제작해야 된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또 포장이 잘못되어 다시 해야 한다고 풀었다가 다시 싸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그의 계략이 북한군에게 들켜 포장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됩니다. 북한군은 이 모든 보물을 공수하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 모든 문화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북동의 간송미술관은 전횡필이 1938년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개인 박물관입니다. 그는 광복 후 고적보존위원으로 피촉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정비 및 보존하는 데 힘쓰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교육 사업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먼저 서울 보성중학교와 보성고등학교를 인수합니다. 후학 양성에 힘쓰게 되지만 어이없게도 이 학교에서 재정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가 1959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다지 값이 나가지 않는 문화재들을 모두 팔아 빚을 갚게 됩니다. 그는 뜻있는 이들과 함께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박물관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신우염을 얻게 되어 병마에 시달리며 투병 생활을 합니다.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962년 향년 57세로 영면합니다. 전횡필의 후손들은 1966년 봄 한국민족미술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전횡필의 수집품이 체계적으로 정리됩니다. 1971년 10월 이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전횡필의 소장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 이후 매년 5월과 10월에 소장품 전시회가 열리며 이 행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필상 생물년 1947년 2018년 교수 언론인입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기증했지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폭탄을 맞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후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황필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황필상은 청계천 빈민가의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고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악착같이 공부해서 1973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합니다.
이 대학이 추진하는 한불 교류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하여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합니다. 1984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합니다. 교수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무게가 51kg까지 내려가는 등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교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91년 교수 자리를 떠납니다. 그 해 그는 사람 농사를 짓겠다며 생활 전문 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듭니다. 수원교차로는 황필상의 갖은 노력 끝에 건실한 사업체로 발돋움합니다. 140명의 직원이 매일 220만 원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0여 년 만에 200억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2002년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15억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합니다. 이는 시가 2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는 늘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학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기증은 바로 그런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죠. 쏟아지는 언론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쳐나는 건 언제든 덜어내야죠. 전 넘쳐나니까 버릴 줄 아는, 분수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수원교차로 일면에 아름다운 사회라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절은 살 수 있어도 극락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다. 아주대학은 직접 증여를 받을 수 없어 황필상 아주장학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이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2,500여 명 정도까지 이릅니다. 이 재단은 후에 구원장학재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2008년 수원세무서는 황필상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게 됩니다. 재단에 140여억 원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이 액수는 순수 증여세 100억과 5년 동안 내지 않은 가산세 40억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연대 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 원의 개인 재산을 강제 집행당하게 됩니다. 재단은 2009년 행정소송을 시작합니다.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세무서에 반기를 듭니다. 1심은 황필상 박사의 기부를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2심에서 수원세무서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황필상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1917년 4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그는 마침내 오랜 법정 싸움을 마무리합니다. 대법원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황필상은 하루 2만 보를 걸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8년이라는 긴 소송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2018년 향년 71세의 나이로 영면합니다. 2017년 12월 국회에선 황필상법을 통과시킵니다. 황필상법은 기부자가 세금 걱정 없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재정비한 법입니다. 황필상은 1994년 건강할 때 아주대 의료원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증을 약속합니다. 이 대학 제1호 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몸을 사회에 기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서양 프랑스에서 부자들이 왜 그렇게 쉽게 지갑을 여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기부를 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은 큰 부자에게 뿐만 아니라 소시민의 일상적인 기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부가 일상화되게 된 비결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런 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현재 한국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서 이를 철저하게 실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그 이름은 손혜원. 이분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드문 의인입니다. 나전 7기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 남산 근처에 작은 나전 7기 박물관을 개설합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나전 7기 공방 건물을 짓고 장인들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방치된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목포 구도시 재생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어떤 점이 돈을 불리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을 먹기 위한 투자가 얼마나 많이 늘려 있는데 이런 전통 문화에서 돈을 빼먹겠다고 투자를 합니까? 손혜원 의원님의 외로운 법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손혜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거의 모두 부정적인 것들 뿐이어서 객관적인 기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이분에 대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부유한 사람들의 넘사벽 기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런 기부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현재 한국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예가 많지 않을까요? 앞으로 천천히 더 찾아보기로 하지요.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의 생활 속의 기부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마도 67살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머슴으로 계신 두 분 아저씨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누른 벌판의 벼들이 모두 거두어져 바쁜 일꾼들의 손은 더욱더 쉴 틈이 없었지요. 증조 할머니는 두 아저씨에게 수십 개의 쌀자루를 수레에 싣게 하고는 우리 동네와 건너 마을 순례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가지 쌀자루 중 큰 쌀자루와 작은 쌀자루가 배달되는 집안이 서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증조 할머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고는 노발대발하여 입에 담기도 힘든 험악한 말들을 그 두 아저씨에게 퍼부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우리 시골 동네와 이웃 동네에선 논이 가장 많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는 추수가 끝나면 가난한 집 가족에게 쌀자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식구수에 따라 쌀의 양을 정했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의 노여움이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 집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선의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흉년이 들 때면 나라에서 규율미를 풀었지요. 가난은 나라가 구제해야죠. 그것이 지금의 복지정책 아닌가요? 제가 우리 집 일화를 소개한 것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규율미가 있었듯이 우리 증조 할머니처럼 마을마다 그래도 조금 더 풍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나눔의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말,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서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데 우리 5,000년 역사에 이런 단어 하나 없을까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런 생활 속의 기부를 할 줄 아셨다면 오래전부터 이런 전통이 내려왔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 좀 더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귀띔해 주십시오.
전횡필로 잘못 기재하여 영상을 다시 제작하여 올립니다. 삭제된 영상에 실린 세 분의 댓글과 저의 답글 여기 영상으로 포착하여 편집합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복과 입